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윌비스 검찰팀에서 국어 과목을 맡은 박재현입니다. 자,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4월 2일 시험이 지금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윌비스 검찰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될까 거듭하여 고민한 끝에 이렇게 총 3번의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해설의 영상에 앞서 잠깐 출제 의도를 알려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최근 3개년 검찰직 국어시험과 아주 유사하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제 유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러면 한 달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최종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모의고사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 독해 문제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독해에서 10문제를 냈고, 그 다음은 문법, 어문 규정을 포함한 문법 개념에서 5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 그리고 한자 어휘 2문제, 그리고 나머지 3문제는 문학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해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문법상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는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적 개념의 오류를 낸 예시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건데요. 첫 번째 1번부터 보자면 날이 박는다. 자, 박다라는 것은 품사 통용에서도 종종 나오는 예시입니다. 박다라는 건 사리가 박다, 조명이 박다와 같이 형용사로 쓰이는 박다가 있고, 지금 이 문장과 같이 박다라는 것에 동작이 진행되는 그런 동사로 쓰인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날이 박는다, 날이 박는 상황의 동작을 나타낸 예시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평일에는 공원에 사람이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휘의 적절성 문제죠. 이제 적다와 작다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적다라는 것은 크기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고, 작다라는 것은 양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다는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적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높임 표현에서 간접 높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주체 높임이 있고, 주어의 소유물 혹은 신체, 아니면 주어의 생각, 사상과 같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말씀이 주어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높이는 거겠죠. 이때 간접 높임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높임의 어휘를 쓰지 않고 의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써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게 고쳐보자면 선생님의 줄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고쳐야 합니다. 자, 나머지 네 번째는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되어지다 라는 표현은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되다 라는 것은 피동 접사인데 피동 표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되다 라는 접사를 쓸 수도 있고 어지다 라는 보조 용언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중 피동 표현을 쓰는 것들, 잡혀지다, 들려지다, 잊혀지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다라는 것도 이중 피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한 번 쓰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어문 규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띄어쓰기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예상 밖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해서 밖으로. 자, 밖이라는 단어는 명사 밖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너밖에 나밖에라는 좀 추상적인 의미의 밖에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명사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와 띄었어야겠죠. 그래서 이 1번 표현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안 되기를 띄었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부정표현, 안 부정문에서 쓰는 안 되다라는 표현은 되지 않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없다에서 안 되기는 자식이 좋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안 됐다. 우리가 평소에 참 안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합성 동사입니다. 그래서 띄어 쓰지 않는 하나의 단어인 안 되다라는 붙여 써야 되는 예시로서 2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 씨는 작년에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해서 김철수 띄어쓰기 씨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 혹은 관직명 김철수 선생님, 김철수 부장님 같은 표현들은 앞에 있는 이름과 띄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은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시죠. 수업이 끝난 지 3시간 만에 집에 도착했다 해서 우리는 지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의존명사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자, 띄어쓰기 규정은 띄었어야 하는 규정만 일단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암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는 끝난 지에서 지는 의존명사예요. 자, 의존명사 지는 의미를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의존명사 지가 쓰인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날 때 의존명사 지가 쓰입니다. 자, 그럼 이 예시에서 끝난 지 3시간 만에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앞말과 훌쩍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서 훌쩍 띄었어야 되는 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자, 이런 표현들도 띄었어야 되고 만도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자, 다음 3번은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사동사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암기가 되어야 되는 규정 같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문법 개념들은 나름 다 체계가 있고 이해를 바탕으로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강사인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암기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사동사를 고르는 문제, 사동표현, 피동표현 문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동사, 피동사를 변별하는 것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동표현, 피동표현, 사동사, 피동사의 기본 개념서의 정의는 바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동사라는 것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어는 서술어에 있는 동작에 관해서 동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행위도 어쨌든 동작과 관련된 행위니까요. 그런데 피동표현은 주어가 서술어에 나타나는 행위를 당하는 그런 주어면 이 표현은 피동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피동표현은 주어가 동작성이 없어지는, 동작성을 잃어버린 문장이라면 피동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사동사인지 피동사인지 골라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나는 동생에게 짐을 들렸다 해서 주어가 나는이죠. 여기서 서술어는 들렸답니다. 그러면 나라는 주어는 짐을 들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동작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동사가 될 수 없죠. 여기서 들렸다의 리는 사동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동표현 1번은 사동표현이고요. 2번에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해서 주어 그는 보였다. 자, 보였다 역시도 그라는 주어가 누군가에게 사진첩을 보게 하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는 주어의 동작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절대 피동표현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 책은 책이 주어겠죠.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자, 서술어에 읽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책이라는 주어는 읽혔다. 자, 읽는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책은 동작성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피동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은 주어의 동작성이 없기 때문에 사동사가 아니라 피동사가 쓰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정답이겠고요. 나머지 4번을 보자면 그가 할머니 품에 아기를 안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만 한번 따져볼게요. 그가 아기를 안기는 어떤 행위의 동작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표현 역시 주어의 동작성이 있기 때문에 사동 표현인 사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3번이라는 것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내용 설명 방식 문제입니다. 이 설명문에서는 어떤 대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설명 방식이 있죠. 이 설명 방식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바로 설명 방식이죠. 자, 그러면 설명 방식은 여러분 개념을 공부하실 때 이런 설명 방식을 전달할 때 자주 쓰이는 표지어들이 있어요. 비교, 뭐뭐와 같이, 대조는 뭐뭐와 달리 이런 표지어들을 좀 한번 눈여겨두시고 설명 방식을 파악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볼게요. 귀납추리는 건물과 유사하다. 자, 귀납추리와 건물은 유사하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기둥들을 받치고 있는 누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귀납추리가 건축물이 여러 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모습과 자, 건축물과 귀납추리의 유사성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기둥이 많을수록 더 튼튼한 누각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기둥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기둥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뒤에 나오겠죠? 기둥의 위치도 중요하고 어떤 종류의 기둥인가도 중요하다. 귀납추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의 사실들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아, 기둥이 건축물을 받치고 기둥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귀납추리는 전제의 사실들이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기둥 중에 한두 개가 쓰러졌다고 해서 누각이 완전히 내려앉지는 않는다. 그 누각이 전체적으로 내려앉기 전에 우선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 쓰러진 만큼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유사한 속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용 설명 방식이 나와야겠죠. 자, 유사하다, 마치 이러한 것들도 귀납추리도 그러하다. 자, 두 대상의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두 대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귀납추리를 좀 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귀납추리의 속성을 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설명 방식 어떤 게 있겠죠? 바로 유추라는 설명 방식이 답이다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박스 안에 있는 밑줄에 관련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거였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별하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해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속성으로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는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합성어, 어근과 어근, 결국 복합적인 형태소들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게 합성어죠. 그런데 이 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은 우리말의 어순과 매우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어순 결합 방식에서 벗어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우리말의 어순과 자연스럽고 어떤 것이 벗어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다면 예시는 아주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 생략된 형태소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할 때 조사가 생략됐다라는 거는 우리말의 어순에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 조사는 쉽게 생략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밥 먹었다. 자, 을을 꼭 쓰지 않죠. 우리는 조사는 쉽게 생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략된 형태소가 조사일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고 결합할 경우에는 통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 어순의 자연스러운 결합인 거죠. 조사가 생략된다면,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다. 자, 변별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략된
형태소가 만약에 어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우리가 의미들을 결합할 때 어미를 생략하고 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높, 밥이 맛있자. 뒤에 어미를 생략하면 절대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미를 생략하고 결합한 합성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비통사적이다라고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조사가 생략되면 통사적 합성어고 어미를 생략한 합성어들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래서 결합할 때 중간에 생략된 성분을 보자라는 거 하나 변별해야 될 근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품사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품사가 뒤에 있는 품사를 꾸미는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들이 있는데 관형사와 부사 이 두 개를 가지고 단어를 합성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관체 여러분 품사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합성어를 만들 때 새해, 첫사랑과 같이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에 자연스럽죠. 그러면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부사가 용언을 꾸미는 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도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결합의 합성어가 나온다. 이 방식이 아닌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합성어가 나온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다. 자, 예를 들면 체언이 아니죠. 관형사가 체언을 결합하는 합성 방식이다.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분류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반가운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봅니다. 자, 먼저 형태소들의 결합되기 이전의 형태소들을 봐야겠죠. 꺽쇠는 꺾다라는 동사의 용언의 어간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때 꺽쇠에서 꺽이라는 거는 어간이죠. 자, 어간은 뒤에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생략됐어요. 꺾은 새, 꺾을 새 이런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간이 꺽 뒤에 어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비통사적 합성어죠. 아시겠죠? 어간 뒤에 어미를 생략했다.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그 다음에는 건널목을 한번 보세요. 건널과 목이라는 두 개의 의미 구성이 만나서 합성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너다까지가 어간이겠죠. 건너다 어간 뒤에 리을이라는 어미를 결합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목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이렇게 결합하는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미가 생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말 어순에 건널이라는 어간과 어미가 바람직하게 붙어 있죠. 용어는 어간 뒤에 어미가 꼭 있어야 하는 단어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예시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은 부슬부슬 내린다, 비가 부슬부슬이라는 거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인데 뒤에 있는 비가 명사예요, 명사. 자, 부사, 명사. 부사가 결국 체언과 결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부슬비는 아주 많이 나오는 예시죠. 자, 네 번째는 검북다에서 검다와 북다에서 뒤에 있는 앞에 어간 뒤에 검다, 검고 같은 연결어미, 어미를 생략한 형태와 꺽쇠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미가 생략된 상태에서 바로 뒤에 있는 어간과 결합했어요. 중간에 어미를 생략했습니다. 자, 우리말의 어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미 생략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비통사적 합성어로 봐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결합 시 생략된 형태소의 종류를 봐라라는 거예요. 종류를 봐라랍니다. 제가 예시로 빛나다라는 합성어를 한번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빛나다라는 것은 빛이라는 명사 뒤에 우리가 결합할 때 빛이 나다와 같이 조사가 생략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조사 생략이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빛나다, 힘들다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 성분들이 힘이 들다, 빛이 나다 같이 조사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꺽쇠, 자, 꺾다 같은 용언의 뒤에 어미가 생략됐습니다. 검붓다에서 검고, 검은, 검고 같이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 어간인데 어미가 생략됐어요. 얘네들은 비통사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뒤에 생략된 형태소가 조사면은 통사, 비통사.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슬비, 뭐 새해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있는 체형과 앞에 있는 형태소의 품사를 가지고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자, 한자 표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죠. 자, 그런데 이 한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탕으로 평소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한자는 우리 한글과 달리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한자 하나하나의 뜻이나 어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자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 정도를 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담하다. 이 한자어로 된 어휘. 자, 분명히 제가 한자는 뜻과 관련된 언어라고 했죠. 자, 참담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과 관련된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자, 한자는 어원이 있고 또 뜻을 담당하는 부수가 결합하는 그런 한자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한 80% 정도는 그런 한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심과 관련된 부수가 한자에 결합되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참담하다 같은 경우에는 마음심이 왼쪽 변으로 부수가 가 있는 이런 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담하다는 맞겠지라고 추론을 하셨을 때 적절하다라는 거죠. 참담하다는 감정과 관련된 거. 자, 마음심 부수. 자, 있죠? 그러면 한번 맞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제하다라는 거는 남을 물리친다라는 뜻이죠. 남을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배자에서 이 왼쪽의 부수를 보니까 우리가 손수가 왼쪽 부수로 가면은 이렇게 이런 부수의 모양으로 됩니다. 저 물리치다라는 거는 뭔가 손으로 물리치다. 뒤에 있는 건 아닐 비자예요. 손으로 아니라고 한다. 물리칠 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제자도 관련된 것인데 자, 왼쪽 부수에 보면은 이런 부수가 있죠. 자, 이런 부수는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부수가 있는 한자들은 막다라는 뜻의 한자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뜻하는 방을 쓰면은 막을 방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언덕을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막다, 손으로 해치다 라는 뜻에 관련된 배제라는 한자는 지금 맞는 표기입니다. 맞는 표기. 자, 세 번째는 파견이라는 거, 파견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파견은 여러 개로 이렇게 뻗쳐나간다, 다른 곳으로 뻗어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파견이라는 건 다른 곳으로 가서 어디로 이제 간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물결파자입니다. 물결파자. 삼수변 부수가 있죠. 자, 파도도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자, 그래서 한자 삼수변 있는 물결파자가 쓴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견자는 보낼 견자인데 자, 우리가 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들 중에는 이렇게 가다라는 뜻을 가진 부수, 이 사람이 가는 모양입니다. 가는 모양.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상을 통해서 제가 한자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적절합니다. 자, 4번은 제가 최근에 기출됐던 맹세하다를 여러분들이 복습이 되었나? 라는 걸 점검하고자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맹세하다 할 때 맹자가 틀렸죠? 자, 이 한자는 없을 망, 망할 망자에 눈목자가 있는 맹자예요. 자, 맹인할 때 맹자입니다. 소경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는 이것과 관련된 뜻을 가진 단어에만 쓰이겠죠. 눈이 멀다,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리가 어둡다 라는 거에서 맹목적이다. 혹은 맹신하다. 그럴 때 쓰는 맹자입니다. 맹자입니다. 그런데 맹세하다라는 것은 전혀 그 뜻과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이 4번입니다. 자, 맹세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맹세할 때 예전에는 해와 달 앞에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맹세를 했죠. 그래서 밝은 명자 밑에 그릇 명자가 있는 이 맹자가 바로 맹세할 맹자예요. 자, 그래서 외우기 쉽습니다. 이런 단어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한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4개의 한자가 다 아는 그 4개 중에서 지금 8개의 한자가 모두 다 내가 아는 한자일 확률은 매우 낮아요. 하지만 내가 이런 연상작용 혹은 제가 부수 수업도 할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중에 한 75%, 50%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에서 선지를 고를 확률, 나머지에서 답을 고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기출되었던 맹세하다의 맹자가 틀린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겹받침 문제죠. 자, 어문 규정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매우 빈출되는 출제 개념입니다. 자, 겹받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공부를 미리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겹받침은 여러분 대부분 앞에 있는 겹받침이 대표음이에요. 즉, 뒤에 있는 받침들이 탈락한다는 거죠. 단, 이 3개의 겹받침은 뒤에 있는 받침이 발음이 되고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 3개를 외워두시면 공부량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어떤 것이다? 삶은 닭이, 제가 수업 시간에 삶은 닭이 읍다. 자,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삶은 닭이 읍다. 자, 앞에 리을이 있는 겹받침 중에 3단은 미음으로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닭은 당연히 기역으로 발음 나죠. 읍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피읍이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어서 뒤에 있는 피읍이 발음납니다. 즉, 삶은 닭이 읍다. 이 3개의 겹받침들은 뒤에 있는 자음들이 대표음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얇게라는 것을 발음했는데 얇게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게 발음이 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3개의 받침에 해당하지 않는데 뒤에 있는 받침이 발음 났어요. 안 되죠. 대부분의 겹받침은 앞에 있는 자음이 발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 리을, 비읍 받침 중에 받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비읍 발음나죠. 그죠? 단을 외워야 됩니다. 단. 그래서 예외 규정은 리을, 비읍은 비읍으로 나는 건 밥다다. 그래서 밥다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얇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할 뜻인데 할 뜻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할 뜻이. 자, 어떤 게 발음이 나야 될까요? 앞에 게 당연히 발음이 나야겠죠. 자, 발음이 나오고 뒤에 떨어지고 할 뜻이. 자, 된소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된소리 규정에서 앞말의 리을, 결국 겹받침 중에 리을이 대표음으로 발음나는 경우에 뒷말을 된소리로 내기도 한다라는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할 뜻이, 할 뜻이. 자, 세 번째는 읍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뒤에 겹받침이 나는 대표음 3개. 겹받침 3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를 을곤이 아니라 읍곤입니다. 그죠? 읍곤이 돼야겠죠? 시를 읍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읍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이 겹받침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이 뻥 빈자리가 왔을 때 이 2개의 겹받침은 둘 다 소리 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책을 읽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뻥 빈 모음이 왔으니까 앞에 있는 겹받침은 받침으로 남아있고 뒤에 있는 겹받침만 연음돼서 우리는 2개의 겹받침의 2개의 소리가 둘 다 발음나는 연음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골, 자, 시옷이 뒤로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이 겹받침에 있었던 시옷은 뒤에 넘어갈 때 된 소리가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없어 같은 경우에도 없어라고 시옷이 된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외골수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맞추셨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앞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남은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8번은 제가 화법이라는 개념으로 영역을 나눠놨지만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독해를 묻는 거죠. 자, 화법과 관련된 지문이 이번 21년 기출에도 2문제가 나왔어요. 이 화법 안에는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하기 상황 안에서 말하기 방식. 자, 올해는 토의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토론에 대한 말하기 방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어떤 공손성의 경률, 안에서 뭐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 말하기 상황이라는 것을 지문을 주고 말하기 방식들이 자주 나오죠. 자, 그러면 토론에서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시간의 문제죠. 국어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문을 선지에 맞춰서 정답을 찾아가는 읽기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용 파악 사실적 읽기의 문제입니다. 제재글이 화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실적 파악을 하는지라는 건 찾는 문제였죠.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보자면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찬성 1의 말하기 방식, 반대 2의 말하기 방식 3명의 말하기 방식을 찾는 문제죠. 자,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토론 참여자 중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찬성 1이 논제에 제시된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자, 토론에 관한 글과 관련된 선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수업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토론은 찬성 측이 먼저 입론 상황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논제에 제시된 개념, 어려운 개념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찬성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기 방식이에요. 찬성일은 질문의 형식이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4번 선지는 반대에는 상대편의 근거를 반박하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새로운 근거를 들면서 주장을 하는지 이것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읽어보면 됩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사회자가 첫 부분에 이제 논제를 소개하는 이 부분을 찾았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는 찬성 측 토론자 2명과 반대 측 토론자 2명이 나와 입론과 반론을 펼친 후 배심원이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토론 순서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죠. 그러면 1번 선지가 맞다라는 걸 읽기 중에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찬성 1의 말하기에서 선지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었죠. 로봇은 무엇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두 로봇에 포함됩니다. 라고 해서 논제에 제시되어 있던 개념, 로봇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측 토론자, 반대 2에서 앞부분에 중약 뒤에 있는 부분이었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앞부분에 했던 상대방의 말에 언급해서 그 부분을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주장을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4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찬성 1이 질문의 형식. 자, 물음표 찾으시면 됩니다. 질문의 형식이 없었어요. 질문의 형식은 사회자와 반대 2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답이 3번이 되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 9번은 고전시가 문제입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동동의 현대어풀이 측면에서 어려웠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자, 고전시가는 오히려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래별 대표 작품들에 대한 이 약속된 작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출제자와 이 수험생들 간의 약속된 작품을 보지 않고 시험을 치른다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동동이 나왔는데 그 동동의 현대어풀이 묻는 거는 적절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학습량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송미인곡에 있는 결사 부분,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선지를 볼게요. 선지 1번은 자, 꿈에는
화자가 임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줄에 대한 시어 문제는 현대나 고전이나 같아요. 그 시어의 기능이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선지가 뭐뭐를 하게 되는 계기다라고 해서 이 시어의 기능을 묻는 문제죠. 자, 여기서 화자는, 자, 송미인고 내용 파악 다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잠깐 사이 역진하여 풋잠을 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자, 임을 만나게 되는 계기죠. 만나게 되는 계기는 맞습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늙었구나. 자, 임에 대한 판단이겠죠.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말하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다 못 풀어 목조차 매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했다라는 장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적 상황 안에서 이 시어와 관련된 기능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다라는 게 바로 틀린 선지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니은은 화자가 임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이것 역시 시어의 기능을 묻는 문제죠. 방점 맞은 개성은 잠은 어찌 깨버렸는고. 자, 이 결사 부분에서 안타까움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요. 그렇게 내가 찾던 임을 드디어 꿈에서 만났는데 마음에 있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바로 닭이 울어버립니다. 닭개자의 소리성자죠. 닭이 울어서 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꿈에서도 만났으나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개성이라는 거는 닭 소리, 즉 잠은 어찌 깨버렸는고 방임을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아,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고. 즉시 일어나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이라는 어휘죠. 불쌍한 그림자만 날쫓을 뿐이구나. 자, 그림자만 날쫓는다라는 거는 즉 화자 혼자 있다라는 거죠. 님은 어디 갔고 나 혼자 있구나라는 것을 그림자만 날쫓을 뿐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문학적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3번에 화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강조한다. 적절한 거겠죠. 차라리 사라져서 낙월. 자, 그래서 화자는 차라리 죽어서 저기 떨어지는 달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임 계신 창 안에 멀리서 비춰주는 그런 화자의 분신을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자, 송미인곡은 대화체죠. 대화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번째 다른 화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각시님, 달은커녕 굳은 비나 되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달보다는 차라리 굳은 비가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달은 멀리서 화자를 지켜보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굳은 비는 임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두 화자의 성격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4번 선택지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굳은 비는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의 분신이 아니죠. 각신님의 분신입니다. 각신님의 또 다른 대상이죠. 그러니까 각신님의 분신으로 화자, 이 두 번째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유명한 구절인 만큼 이런 부분은 어휘 측면에 나와도 이 동동과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작품들은 꼭 현대어 풀이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 문제인데요. 자, 현대시. 자, 현대시 문제 또한 제가 선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선지 화면을 먼저 띄웠습니다. 자, 현대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선지에 나와 있는 문학적 개념어를 가지고 그 문학적 표현이나 문학적 개념어 혹은 시어를 읽어내는 능력, 그것을 묻는 게 바로 현대시예요. 자, 선택지를 봅니다.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평이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혹시 한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가 쓰인 어려운 시인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어를 썼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자, 2번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자, 간접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감정 형용사로 슬프다,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자, 3번은 대립적 심상, 대립적 이미지가 있는지 보면 돼요. 자, 국어에서, 문학에서 대립적이라는 것은 좋은, 밝은 긍정의 이미지와
자,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겁니다. 마이너스의 이미지, 슬픔, 절망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대조가 되는지 이것을 찾아보라라는 선택지였고 4번은 이 시상 전개 방식이 이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는지 혹은 뭐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루 안에 있었던 뭐 낮, 밤 같은 시간의 흐름에 나타나는지를 찾아보라라는 선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어를 봤을 때 자, 선지에 있는 문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그 개념을 찾으면서 시를 읽어야겠죠. 자, 이 시를 봤을 때 처음에 나타나 있는 선지. 자, 평이하고 일상적인 어휘. 자, 여러분들 시를 읽으셨기 때문에 자, 제가 빠르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자기 자신이 푸른 산에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흰 구름이 지니고 살듯 나 또한 그러하듯 지구적인 표현이죠. 나도 마찬가지야.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뒤에 읽어보고 파악을 해볼게요.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푸른 하늘을 디디고 살고 푸른 하늘을 이렇게 두 팔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이 산삼 같은 경건한 모습이 숭고한 일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매우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여러분들이 평이하고 일상적인 어휘 맞죠? 그죠? 한자가 많다거나 아주 관념적으로 어렵게 쓰인 시가 아닙니다. 선택지 2개 가고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자, 화자가 마치 산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부절히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고 있다.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일이냐. 자,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기쁜 일이냐 슬퍼도 좋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자, 이 시의 제목은 들길에 서서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들길이라는 공간이 저문 들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푸르고 밝은 이미지와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그죠? 해가 저문 그런 어두운 곳이 있지만 나는 푸른 별을 바라보자 라고 뭐뭐 하자라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화자는 이 지금 처해 있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사는 것은 거룩한 나의 일과다 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1번, 2번, 3번은 맞는 선지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없었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가는 하루의 일과의 변화가 있거나 계절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가 있는 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장의 배열 순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배열 순서 문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묻는 건데요. 자, 분명히 이 문장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 고리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겠죠. 자, 주어진 문장이 괴테는 정신세계의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세계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문장들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니은의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죠. 예리한 판단력, 풍부한 상상력, 예민한 감수성이 정신세계에 대한 다양한 요소니까 이와 관련된 문장 니은이 아주 가깝게 지금 배열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이 니은이 첫 번째로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러한 감수성을 괴테만큼 두루 지녔던 사람도 드물다. 위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한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런데 이런 특성들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고 탐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디귿 리을을 보니까 시인이며 자연과학자, 사상가, 정치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자, 이런 선천적인 것보다는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자기 스스로 노력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 내용이 이 내용과는 가깝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또한 그는 평생 동안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니까 이 문장은 바로 두 번째, 이 지금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이런 특성들이 이어지는 문장이겠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노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디귿과 리을의 선후 관계를 봤을 때, 자, 디귿은 괴테가 다양한 역할을 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는 평생 동안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을 통해 또한 첨가되는 어떤 괴테의 성격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바로 디귿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다음에는 리을이 와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노력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시인이며 과학자이고 사상자이며 정치가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 앞서 그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해서 새로운 또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앞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사자성어,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자, 앞에 한자 어휘와 달리 사자성어는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사자성어는 어떤 상황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외워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자를 좀 보다 쉽게 연상하고 뜻과 관련해서 추론할 수 있으려면 기본 한자어들에 대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자어의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자성어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의 한자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성어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다음 소설 속 삼포의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이라고 조건을 주어졌어요. 이 상황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삼포의 모습과 어울리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삼포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만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 답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유명한 이것도 대표작, 교과서 대표작이죠.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자, 떠돌이 노동자들이 삼포까지 가는 길에 일어나는 어떤 대화나 상황을 통해 소설의 주제를 전달하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지금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자, 삼포로 가는 길에 지금 노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섭한 사람에까지 장까지 들어섰는 것. 자, 그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뭐였다는 거죠? 변했다라는 거죠.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 했어? 자, 예상을 다 어긋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인물이 상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가 많으면 하늘에 있는 법이거든. 자, 세상이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다는 관련된 사자성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상전벽해죠. 자, 뽕나무 상자에 밭전자, 그리고 바다의 자, 요 세 가지만 보고도, 전과 해만 보고도, 자, 밭이 바다로 변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사자성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전벽해라는 먼저 음과 뜻을 알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한자를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전벽해 답이고요.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4번을 하신 분이 있다면 수구초심이라고 해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둔다라는 초심, 머리를 그 처음 두었던 고향 쪽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둔다라는 거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페이크에 걸린 거죠, 여러분. 이 인물들이 삼포라는 고향을 그리워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정씨가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삼포의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거니까 페이크에 걸린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사자성어를 고르시면 안 되고 상전벽해. 자, 몰라보게 변한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3번이 바로 정답이 됐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13번 드디어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죠. 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일치 문제는 말 그대로 틀린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추론하기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일치 문제는 우리가 글을 읽는 중에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시험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가 매우 길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키워드 한번 잡고 스캔을 한 다음에
본문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1번에 선별효과 이론은 인지작용과 관련이 있다. 자, 2번에 보강효과 이론은 태도 변화 일으킨다. 자, 그러면 1번, 2번 선지는 선별효과와 보강효과의 특징, 이런 효과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멈칫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고요. 3번의 주어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 문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라는 거. 그게 공정성과 관련이 있나? 공정성 이런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신문의 비민주적 행위는, 어떤 행위는, 안 좋은 행위는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는지, 이유가 되는지를 먼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선별효과 이론 주어 나왔습니다. 자, 이론에 따르면, 자, 뒤에 선별효과 이론과 관련된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자, 인지하고 기억한다. 자, 앞에 나왔던 개인의 인지작용과 관련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예를 들면 이라는 것은 예시와 관련된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스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 보강효과 이론에 따르면, 자, 2번 선지가 생각이 나겠죠?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자, 미디어 메시지는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 그러면 X입니다. 변화는 아닌 거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 자, 변화를 하지 않고 보강하는 차원에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강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앞에 선지에 봤을 때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2번이 선지입니다. 밑에 뒤에 내용은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번, 4번 선지는 뒤에 있는 문단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나타나 있죠. 어떤 선언이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공정성 아까 나왔죠? 맞는 선지고요. 이런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이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 자,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뒤에서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는 거는 플러스의 개념이죠. 무엇이 아니라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의 개념, 더 추가되는 정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다? 특정 신문 후보 지지의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는 아까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시민의 비민주적인 행위 또한 포함됐으니까 4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자, 내용 일치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항에서 고전 시가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이번 2022 국가직 시험에서도 시조 3편을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시조였어요. 시조 3편을 가지고 내용이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고전 시가에서 5가, 자, 연시조 5가를 문제로 냈어요. 자, 이것 또한 문학적 개념 키워드를 찾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작품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꾸를 통해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자, 대꾸적 표현들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오면 대꾸예요. 자, 조사나 어미를 보고 이제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꾸는 당연히 리듬감, 반복은 운율감, 리듬감. 같은 무조건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인격이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지, 자, 화자가 인격이 있는 대상,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친근한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3번은 서리적 어조. 자, 질문하는 방식.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 사실 엄청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서리적 어조입니다. 뭐뭐 하냐, 뭐뭐 하랴, 뭐뭐 한가 라는 의문형의 어조, 의문형 어미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아까 들길에 서서에도 묶어 있죠. 화자가 공간에 어디에 가서, 냇가에 가서, 들길에 가서 어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오후가는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될 우리 또 대표 연시조죠. 윤선도의 오후가입니다.
자, 이 5명의 자연물을 화자는 오우,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삼수에서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누르는 듯, 푸르는 듯 누르나니. 자, 피면서 금방 져버리고, 푸른색이었다가 노란색이 되는 어떤 색채어의 대조가 나온다, 그죠? 그런데 아마도 변치 아니할 거는, 자, 이 대상은 변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예찬적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우리 유교적 이념이죠. 변하지 않는 지조절개를 이런 자연물에서 찾고 있는 5개의 자연물을 찾고 있는 게 바로 오우가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조적인 자연물들이 나왔고요. 이 사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건. 이건 자연현상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자연현상인데 소라, 소나무죠.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자, 이 표현에서 소나무한테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를, 너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무조건 의인화예요.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너는 이라고 표현한 건 의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느냐라는 것도 서리법이죠. 선택지 2개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그것으로 인해 아노라 라고 해서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지조, 변함없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눈설이란 시련 속에서도 뜻을 피우는 지조절개, 절개의 대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수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계절이죠. 사계절의 푸른이 그것을 좋아하노라 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나무입니다. 자, 4번째 친구 대나무. 자,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라고 대나무의 속성을,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을 묘사하고 있고, 속은 비었다. 하지만 저렇게 사계절 동안 피어있는 그 변하지 않는 대상, 비슷한 내용이죠. 사계절의 풀은 변하지 않는 대상.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하노라. 이것도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육수에서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니 밤중에 광면하니 너만하니 또 있느냐. 자, 의인화 설이 둘 다 드러났죠.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춘다. 높이 떠서 만물을 비친다. 광명, 밤에 비친다. 달이겠죠. 달이겠죠. 광명한 게 너만하니가 또 있느니 보고도 말 아니하니 너는 내 벗이다. 아주 과묵하다라는 겁니다. 달은 높이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과묵한 대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또 화자에게는 친근한 친구 같은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대꾸를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더우면 꽃피고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자, 이런 반복이 나타나고 있죠. 어미의 반복 나타나 있는 대꾸적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공간의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인데요. 자, 15번은 아까 앞에 나왔던 자, 토론에 있는 화법, 8번의 화법 문제와 사실은 일치하는 영역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공무원 국어에서 이렇게 화법, 아까 토론의 말하기 방식도 마찬가지로 독해, 내용상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말하기 관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번 2021에서도 화법 문제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화법에서 영역에 해당하는 출제 요소들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화법에서 2개를 내서 여러분들이 최근 경향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라는 의도로 또 문제를 낸 것이고요. 그러면 내용 일치처럼 똑같이 푸시면 돼요. 선지에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스캔한 다음에 뒤에 있는 본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에는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 1번에는 거짓말이라는 거, 2번 선지에서는 험담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인지, 3번은 조롱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4번은 조언을 듣고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뭐 상대를 비난받았다고, 상대에게 비난받았다고 미워한다든지 뭐 이런 관습이 본문에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1년에서는 화자는 자, 거짓말은 뭐뭐 하다, 파괴한다.
거짓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욕설, 욕을 쓰는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3년은 조롱하는 거, 4번은 아첨하고 동시에 정당한 충고는 미워하고 자 칭찬이라는 이런 아첨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어떤 말하기 관습 해당하는 거니까 자 답은 바로 남의 뒤에서 하는 험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서 없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랑 푸는 방식이 같죠.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16번도 또한 내용일치예요. 하지만 글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화법 지문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같은 문제고 이번에는 수필을 가지고 문제를 내봤어요. 자, 글쓴이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거였습니다. 이 또한 선지가 아주 짧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에 있는 키워드 스캔한 다음에 글을 읽는 중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볼게요. 1번에 지금의 시문은 우리말을 통해 표현된다. 지금 시문이 우리말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2번에 우리말로 된 노래는 시부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 자, 우리말 노래와 시부의 어떤 비교가 되고 있는 내용일치가 있는지 봐야겠고요. 3번은 관동별곡과 전민곡과 달리 후미인곡은 한자를 많이 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이 이건 대조죠. 그죠? 차이점이 드러나는지를 봐야겠고 4번은 우리나라의 민요는 저속함이 없으니 천지를 감동시킨다. 자, 이런 민요의 속성이 드러나는 본문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이 수필은 김만중의 유명한 서포만필이라는 수필인데요. 우리말 노래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본다면 글쓴이에 대한 입장,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보다는 글쓴이의 판단이 들어간 그런 문장들을 좀 키워드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에 가락이 있는 것이 시가 문부이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락을 갖춘다면 다 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은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얘네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에 가락을 붙이면 우리가 온 세상을 감동시키고 귀신도 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에 가락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은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하는 것이니 자, 아까 지금 우리의 시문은 우리말을 표현된다라는 거,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우리말은 다른 말을 쓴다. 자, 한문학을 했던 그 선비들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기만 한다라는 거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을 쓰는 노래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기 있는 아낙네들이 에헤디야 하며 노래를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그 진가를 따지고 보면 정령 학사대부들의 이른바 시부, 자, 학사대부들이 짓는 이런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하물며 자, 진가를 따진다고 했을 때 같은 입장에서 나는 논할 수가 없다. 저속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하물며 이 삼별곡은 천기 하늘의 기운이 자바람이 있고 이 속에 비리함도 없고 자, 오랑캐의 어떤 외부 나라에 비리함도 없고 자고로 좌해 사방의 진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라고 해서 하물며 얘네들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비교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우리말로 주고받는 노래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얘네들은 그런 속성이 있으니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 편을 가지고 논한다면 후미인곡이 가장 높고 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얘네들이 가장 높고 관동별곡과 얘네 전미인곡은 그래도 한자어를 빌려서 수식을 했다. 자, 그러면 선지를 가볼게요. 우리말로 된 노래는 시부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 적절한 선지죠. 자, 3번에 아까 관동별곡과 전미인곡과 달리 후미인곡은 한자를 많이 썼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나왔죠? 후미인곡이 가장 높다. 왜냐면 얘네들은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이야 라고 했으면 후미인곡은 한자를 많이 안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나라 민요는 저속함이 없으니 천지를 감동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저속하다라는 말, 우리나라는 노래는 비록 좀 낮고 좀 속된 말들, 에리아 같은 거는 한문학에 비해 좀 낮긴 하지만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 저속함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속함이 없으니라는 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이제 내용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독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풀었던 것 같이 사실적 확인을 하는 사실적 읽기를 판단해야 되는 출제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추론적 독해가 되는지 묻는 출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밑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눈에 보이는 문장을 빈칸의 문장을 이제 추론해봐라 라는 것도 있겠고요. 다음 밑줄과 관련된 어떤 예시들을 추론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추론적 독해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론적 독해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선지를 미리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론을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다 앞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답인 선지들을 가지고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추론을 하는데 간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와 달리 추론적 독해는 위에 있는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 내용과 관련된 선지를 고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간 말을 적절한 것인데 윗부분부터 읽어보자면요. 자, 앰뷸런스가 내는 경보음 소리로 설명을 해보자.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앰뷸런스 소리를 예시로 가져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 다가오면서 경보음이 울리면 음이 고음으로 들리고 멀어지면은 저음으로 들린다. 자, 거리에 따라 음이 달라진다. 소리를 내는 물체가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때 음파의 파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 이런 현상이 제시되면은 그 현상의 원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결과보다 원인이 좀 중요했습니다. 빛 또한 음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 어떤 현상? 둘 사이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파장의 길이가 늘어나서 길이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붉게 보이는구나. 자, 거리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빛 또한 거리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구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압축되어 청색으로 보인다. 자, 길어지면은 붉은색, 거리가 짧아지면은 청색이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 지금 거리와 상관을 한다라는 거죠. 거리와의 상관성을 보는 거고, 이것을 이용하면 적색 이동의 정도로부터, 자, 붉은색의 이동 정도로부터 성운이, 어떤 행성이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는 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 색깔, 거리를 가지고 상관했을 때 색을 통해서 이번에는 속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은 수십 개의 성운이 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 먼 성운일수록 어떻다? 이동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먼 성운일수록 적색 이동이 더 크다. 자, 색과의 어떤 거리의 상관성이 있었죠. 그러면 그것은 즉 지구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그럼 성운이 점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말은 1번부터 볼게요. 이는 곧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어떤 말과 비슷하죠? 팽창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줄어들고 있다. 멀어지는 것과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은 거리에 어떤 위치만 이동하는 것이지 멀어지고 있다는 것과 유사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 4번은 새로운 행성 관측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멀어지는 것과 관련된 결론을 추론했을 때는 우주의 팽창설이 가장 적절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추론 문제는 여러분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추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8번도 제가 추론 문제를 또 내봤어요. 자, 선지를 먼저 보지 않죠. 왜냐면 추론하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글을 읽는 것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반복되는 내용들 혹은 어떤 예시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동이틀 무렵 어떤 미국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잠옷 차림으로 누워져 있다. 미국 사람인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침대에서 또 인도에서 유래한 잠옷 차림으로 누워있고 잠자리 일어나서 욕실로 가는데 욕실의 유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 다음에 타일은 서남아시아, 도자기는 중국 또 금속의 에나멜을 칠하는 기술은 청동기 지중해 지역 장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자,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소품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다 이것 또한 외국에서 온 문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예시가 나오면은 빠르게 건너 읽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열차를 향해 뜀박질을 한다. 가까스로 열차를 타고 나서 그는 멕시코에서 발명된 담배,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에다가 고대 셈족이 발명한 문자로 쓰인 기사를 읽는다. 자, 그의 일상들이 다 외국의 문물들로 가득 차 있죠. 이와 관련된 가장 유사한 추론은 바로 답이 2번이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자, 이 문물들이 어떠하다라는 주장이 드러난 그런 내용은 우리가 과장된 추론이죠. 과장된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숨겨놓은, 글쓴이가 보여주는 제시된 근거를 가지고 그 단어나 문장 혹은 문맥 사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2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변동의 양상은 다양성. 문화가 이렇게 변동한다. 같은 문화가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일상생활. 자, 미국 사람의 일상생활은 문화 전파의 산물로 가득 차 있다. 2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 우리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추론하기 문제까지 풀었다면 이번엔 독해에서 또 하나의 출제 요소가 되는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비판적 읽기는 기억이라는 밑줄에 어떤 내용을 반박하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다. 어떤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안 보고 그 도구만 본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달은 언어나 개념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최상의 진리를, 자, 달은 진리고 손가락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나 문자다. 자, 거기에서 비유한 말이다. 일상생활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설정한 관념이나 언어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이 수없이 많다.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이의 마음 혹은 종소리 저문 살림 속 그윽한 수녀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글쓴이의 관점이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것은 표현하기가 어렵다. 아주 가깝게는 콜라나 커피의 맛을 구체적인 언어로 나타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자, 국어에서 밑줄 문제는 근처에 있는 문장들이 아주 정답과 관련된 근거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만큼 세계는 복잡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언어는 불완전하기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능한 이유는 이 맛이라는 세계는 아주 복잡한 것인데 이 복잡한 대상을 언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쓴이가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어떤 세계는 매우 복잡한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언어는 그에 비해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반박이 되겠죠. 글쓴이가 하고 있는 전제를 반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본다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표현상의 약속을 새로 정하면 된다. 자, 글쓴이는
우리가 약속되지 않은 언어를 썼다라는 전제, 그래서 언어로 복잡한 세상을 표현할 수 없다, 혹은 언어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인간은 직관적 능력에 의해 언어 판단을 하므로 직관적 능력을 키워라. 자, 직관적 능력이 없어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전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3번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므로 언젠가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긴다. 자, 언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어는 불완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틀렸죠. 자, 4번을 볼게요. 언어는 개방적 체계이기 때문에 어휘적 표현의 노력 여부에 따라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아까 글쓴이가 말했던 언어는 불완전하다라는 전제, 그 전제를 지금 비판한 겁니다. 아니다. 언어는 불완전하지 않다. 무한에 가까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거는 적절한 논박이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전제를 반박하면 돼요. 이 맛의 세계가 그렇게 복잡한 대상은 아니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언어가 불완전하다라는 전제, 그 전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도 논리적인 반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내용일치. 자, 내용일치는 보세요. 제가 선지를 먼저 스캔하기 위해서 선지를 먼저 파워포인트에 띄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걸 봤을 때 경제학의 원리는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람에 따라 거래 비용의 역치는 다를 수 있다. 자, 역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역치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 비용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거래 비용의 개념, 정의 부분을 가지고 내용일치 판단하면 되겠죠. 4번은 거래 비용이 그 역치보다 적으면,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일치에서 왜곡을 많이 해서 문제를 냅니다.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이 있는 문장 잘 봐야 됩니다. 거래 비용이 역치보다 적으면은 개입이 필요하다. 자, 적을 때 이런 조건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는 선택지였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볼게요. 자, 법률적 정책 또는 갈등과 관련하여 경제학의 이론들은 이 법률적 정책과 갈등과 관련하여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로 교섭이론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1번의 선지에 경제학의 원리는 이런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맞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활용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니까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1번 선지 맞고요.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 때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자, 교섭은 협력적 인연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도 유용하다. 자, 교섭의 어떤 다양한 긍정적 가치, 그죠? 교섭한다는 것은 협력적 잉여라는 것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성도 제거한다. 여기서 외부성이란 어떤 개념이 나오네요.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개념. 외부성 개념은 선지에 없었습니다. 흡연자가 주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자, 예시를 듭니다. 이런 경제학에서 용어 뒤에 예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설명 방식이죠. 자, 어려우니까 당연히 예시를 들어줍니다.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 다음에 과수원이 주변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의도성이 없음에도 영향,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각각의 영향들을 예시로 들었죠. 자, 호즈 교수는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까 거래 비용에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 의미한다. 맞죠? 맞죠? 자, 교섭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상대방과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 자, 총칭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해당하는 모든 비용이 거래 비용이구나. 자, 고즈 교수는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자, 0인 경우, 자, 이런 것도 조건이죠. 0인 경우 법에 의지하여 강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거래 비용이 0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에 의하면 거래 비용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진다. 자, 거래 비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 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섭이 가능한지 혹은 교섭이 어려워 다른 대체적 수단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이런 것이 범위를 가지는데 이 범위를 가지는 다양한 기준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거래비용의 역치란, 자, 역치 아까 선지 하나 있었습니다. 거래비용의 역치란 교섭이 가능한 거래비용의 최대치로, 자, 교섭비용, 거래비용의 역치보다 거래비용이 적으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 적으면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반대, 그 역치라는 개념보다 비용이 많으면, 반대면 많으면은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 몇 번 선택지에 나왔죠? 아까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적으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 아까 많으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세요. 이런 조건이 따른 결과를 이렇게 바꿔서 의미를 왜곡시켜내는 내용일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간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읽는 연습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들이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20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한 달하고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져야 될 자세는 제가 제일 앞부분에, 수업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문제 유형을 잘 알고 가는 거,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어문 규범이나 그 다음에 한자성어 혹은 문법적 개념들 한 번 더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번의 모의고사를 더 치를 건데요. 자, 넥스트. 다음 모의고사는 3월 6일 제2회 실전 모의고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간에 오늘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정리를 해서 나만의 것으로 가져가시고요. 2번째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